네가 내 아들 앞길을 막고 있어.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고 남편 뒷바라지도 안 하고 그러면서 무슨 일이 그렇게 바쁘다는 거야? 아버님, 그게 아니에요. 저는 30년째 이 동네에서 양복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죠. 오늘도 어김없이 단골 김 변호사님의 양복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박 사장님, 역시 당신 손만 거치면 옷이 완전히 달라져. 김 변호사님이 거울 앞에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더군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옷이 날개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특히 변호사님 같은 분은 옷차림에서부터 신뢰가 나오는 법이에요. 저는 정말 그렇게 믿어왔어요. 사람은 첫인상이 중요하고 그 첫인상을 좌우하는 건 바로 옷차림이라고요. 그래서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바느질을 합니다. 제 손을 거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당당하게 걸어나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 일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죠. 특히 요즘엔 더욱 기분이 좋았어요. 제 아들 민준이가 올해의 청년 변호사상을 받게 됐거든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평생의 기술을 집약해서 최고급 원단으로 양복을 만들고 있답니다. 이탈리아산울 원단이네요. 정말 고급스러워 보여요. 옆에서 지켜보던 젊은 손님이 감탄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제 아들, 시상식용이에요. 아버지가 만든 양복을 입고 상을 받는다니 생각만 해도 뿌듯하네요. 하지만 요즘 아들을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답답했어요. 만날 때마다 낡은 셔츠에 피곤에 절어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얼굴도 헬쑥하고 어깨도 축 처져 있고요. 성공한 변호사가 왜 저런 모습일까? 저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바로 며느리 서연 때문이었죠. 결혼한 지 3년이 됐는데 아직도 아들 챙기는 걸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았어요. 요즘 젊은 여자들은 자기 일만 알아. 남편 뒷바라지는 뒷전이지.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아들이 좋은 집안에서 자란 여자와 결혼했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서연이는 번역일을 한다고 하는데 집안일보다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가위질을 하면서도 계속 그런 생각이 맴돌았어요. 제가 평생 믿어온 건 간단했어요. 남자는 밖에서 일하고 여자는 집에서 남편을 뒷바라지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게 통하지 않는 세상인가 봅니다. 하지만 그래도 기본은 지켜야지. 저는 바늘에 실을 꿰면서 다짐했어요. 아들의 시상식이 끝나면 며느리와 한번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야겠다고요. 제 아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려줘야겠다고 말이에요. 그날 밤늦게까지 양복 작업을 계속했어요. 바늘땀 하나하나에 아들에 대한 사랑을 담았죠. 이 양복을 입고 상을 받는 아들의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일주일 후 저녁이었어요. 저는 아들이 좋아하는 삼계탕을 끓여서 보온통에 담았죠. 갑자기 아들 얼굴이 보고 싶어졌거든요. 그리고 며느리가 제대로 밥을 차려주고 있는지도 확인하고 싶었고요. 예고 없이 가도 괜찮을까? 잠시 망설였지만 부모가 자식 보는데 무슨 허락이 필요하겠어요. 저는 곧바로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집안이 완전히 어수선했거든요. 거실 테이블 위에는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소파에는 빨래가 널려 있었어요. 설거지도 안 된 그릇들이 싱크대에 그대로 있더군요. 이게 뭐야?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며느리 서연이는 소파에 앉아서 노트북만 두드리고 있었어요. 지친 얼굴로 화면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어머, 아버님, 언제 오셨어요? 서연이가 깜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머리는 산발이고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죠. 민준이는 어디 있나? 소파에서 잠깐 눈을 붙이고 있어요. 요즘 너무 피곤해하셔서. 저는 소파 쪽을 봤어요. 정말로 민준이가 다림질도 안 된 셔츠를 입고 소파에서 자고 있었어요. 구겨진 셔츠, 풀어진 넥타이, 그리고 깊게 패인 다크서클까지. 이게 무슨 꼴이야? 제 가슴 속에서 화가 끓어올랐어요. 아니, 남편이 내일 중요한 재판이 있다는데 밥도 안 차리고 옷도 안 챙겨놓고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서연아, 넌 뭐 하고 있었나? 아, 그게 일 때문에 급한 게 있어서요. 서연이가 노트북 화면을 가리키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남편이 저렇게 지쳐 있는데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민준이 내일 재판이 있다며? 네, 맞아요. 중요한 재판이에요. 그런데 왜 셔츠도 안 다려놨어? 넥타이도 저렇게 구겨져 있고. 서연이가 잠시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아, 제가 깜빡했네요. 지금 당장 다려드릴게요. 저는 더욱 답답해졌어요. 깜빡했다고요? 이런 기본적인 것도 깜빡할 정도로 다른 일에만 매달려 있다는 얘기잖아요. 삼계탕 끓여왔다. 민준이 좀 깨워라. 고맙습니다. 아버님. 민준이를 깨우는 서연이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속이 상했어요. 왜 이렇게 살림을 엉망으로 하는 거죠? 제가 젊었을 때는 아내가 이런 건 다 알아서 척척 해줬는데 말이에요. 민준이가 일어나서 인사를 했지만 얼굴에서 피로가 가시지 않았어요. 아들아, 얼굴이 왜 이렇게 헬쑥해졌나? 아, 요즘 일이 좀 많아서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모든 게 며느리 때문이라고요. 집안 살림을 제대로 못해서 아들이 스트레스 받는 거라고 말이에요.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양복점에서 단골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때 옆상가 오 여사가 들어왔어요. 박 사장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럭저럭이죠. 오 여사님은요? 오 여사는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알뜰한지 몰라요. 아들 넥타이 색깔까지 아침마다 골라준다니까요. 그리고 도시락도 매일 싸주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이 더욱 상했어요. 다른 집 며느리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 며느리는 왜 그러지 못하는 건가요? 요즘 며느리들이 다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 며느리가 특별히 잘하는 거죠. 아들 뒷바라지를 정말 잘해요. 오 여사의 말에 제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왜 우리 집만 이런 걸까요? 서연이는 도대체 뭘 하고 사는 건가요? 그날 오후, 저는 민준이 사무실에 들렀어요. 양복 치수를 한 번 더 확인하려고요. 그런데 로비에서 깜짝 놀랄 일을 봤습니다. 서연이가 웬 낯선 남자와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돈. 이야기를요. 이자율을 조금 더 낮춰주실 수 없나요? 죄송하지만 이미 많이 봐드린 거예요. 더 이상은 어렵습니다. 저는 몰래 듣고 있었어요. 분명히 돈과 관련된 이야기였죠? 이자율이라니 서연이가 무슨 빚이라도 있는 건가요? 그럼 상환 기간을 조금 더 늘려주시면. 그것도 규정상 어렵습니다. 이미 연장을 한번 해드렸잖아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며느리가 남모르게 빚을 지고 있었던 건가요? 그래서 집안일에 신경을 못 쓰는 건가요? 남자가 가고 난 후 저는 서연이에게 다가갔어요. 서연아, 무슨 일이야? 서연이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더라고요. 아, 아버님 언제 오셨어요? 방금 왔다. 그런데 아까 그 사람은 누구야? 그게 그냥 일 관련된 사람이에요. 서연이는 대충 둘러대고 급하게 자리를 떴어요. 저는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했죠. 그날 저녁 민준이를 만났을 때 넌지시 물어봤어요. 민준아, 요즘 뭐 하고 다니는지나 아냐? 왜 그러세요, 아버지? 아니, 그냥 요즘 좀 이상한 것 같아서. 민준이는 피곤하다며 대화를 피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더욱 답답했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게 틀림없었죠. 며느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저는 밤늦게까지 걱정이 됐어요. 혹시 서연이가 빚 때문에 민준이에게 피해를 주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요즘 민준이 얼굴색이 안 좋았는데 말이에요. 드디어 아들의 시상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마지막 마무리 작업에 집중했죠. 평생의 기술을 집약해서 만든 이 양복이야말로 제 자부심 그 자체였어요. 정말 멋지게 나왔네. 저는 완성된 양복을 보며 흡족해했어요. 이탈리아산 울 원단에 광택이 고급스럽게 빛나고 재봉선 하나하나가 완벽했죠. 이 양복을 입으면 누구든 당당해질 거야. 저는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좋은 옷이 사람을 만든다고요. 특히 이렇게 정성껏 만든 옷이라면 더욱 그렇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바로 며느리 서연이 때문이었죠. 며칠 전 목격한 그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어. 저는 확신했어요. 그리고 그게 우리 아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했죠. 민준이의 피곤한 얼굴, 구겨진 셔츠, 어수선한 집안, 이 모든 게 며느리 때문이라고 말이에요. 이제는 참을 수 없어. 저는 결심했어요. 이 양복을 직접 아들에게 전해주면서 며느리에게 따끔하게 한마디 해야겠다고요. 제 아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려줘야겠다고 말이에요. 내 아들은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야. 함부로 대하도록 놔두지 않겠어. 저는 양복을 정성스럽게 포장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웠죠. 아들에게 양복을 입혀주고 그 자리에서 며느리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겠다고요. 서연이도 이해할 거야. 내가 아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라는 걸.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설마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충고를 거부하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이 옳다는 것도 알게 될 거라고 믿었죠. 양복을 다 포장하고 나니 시계가 저녁 8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저는 곧바로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모든 걸 해결할 때가 왔어요. 길을 걸으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까요? 너무 직설적이면 며느리가 상처받을 수도 있고, 너무 돌려서 말하면 전달이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래도 해야 할 말은 해야지.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제 아들의 미래가 걸린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게 사랑에서 나오는 일이라 생각했죠. 저는 양복을 들고 아들 집 현관문 앞에 섰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초인종을 눌렀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집 안에서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목소리가 좀 높았어요. 뭔가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죠. 저는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그때 민준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이제 아버지께 사실대로 말씀드리자. 당신 혼자 너무 힘들잖아. 제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사실대로 말한다고요? 무슨 사실을요? 이어서 서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 돼요. 아버님 성격에 얼마나 상심하시겠어요. 우리가 조금만 더 버티면 돼요. 저는 귀를 기울여 들었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들으면 들을수록 화가 났어요. 며느리가 아들의 성공을 시기해서 발목을 잡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분명히 며느리가 아들이 아버지에게 성공 소식을 전하는 걸 막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죠. 시상식을 앞두고 뭔가 트집을 잡아서 아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거라고요. 당신이 이렇게 밤낮 없이 일하면 몸이 상해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또 들렸어요. 저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밤낮 없이 일한다고요? 그럼 아들이 왜 그렇게 피곤해하는 건가요? 그래도 우리가 선택한 길이잖아. 조금만 더 참자. 민준이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가득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제 아들이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며느리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정말 한계야. 저는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어요. 거실에 있던 두 사람이 깜짝 놀라며 저를 봤죠. 아버지, 민준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났어요. 서연이도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저를 바라봤고요. 너희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나?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물었어요. 하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서로 눈치만 보고 있더라고요. 민준아, 네가 힘들어하는 게 다 이 때문이구나. 저는 서연이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리고 참고 있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다. 저는 서연이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어요. 네가 내 아들 앞길을 막고 있어. 서연이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거든요.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고 남편 뒷바라지도 안 하고 그러면서 무슨 일이 그렇게 바쁘다는 거야? 아버님, 그게 아니에요. 서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다 봤어. 웬 남자랑 돈 이야기하는 것도 봤고. 그 순간 민준이가 제 앞을 가로막았어요. 아버지! 제발 그만하세요! 비켜! 내가 며느리랑 이야기하는 거야. 저는 민준이를 밀쳤어요. 그런데 민준이가 비틀거리면서 제가 들고 있던 양복을 쳐버렸어요. 양복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날카로운 테이블 모서리에 소매가 길게 찢어졌죠. 저는 그 순간 멍해졌어요. 평생의 정성을 들여 만든 양복이 찢어졌어요. 제 자부심이었던 그 양복이요. 민준이는 그 모습을 보고 무너져 내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죠. 아버지, 제발 그만하세요. 저는 아들의 모습에 당황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민준아, 왜 그래? 아버지, 제가 모든 걸 말씀드릴게요. 민준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리고는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죠. 친구 보증을 잘못 써서 수억 원의 빚이 생겼어요. 3년 전부터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수억 원의 빚이라고요? 아버지께 걱정 끼치기 싫어서 숨겨왔어요. 그리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밤낮 없이 일하고 있어요. 민준이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피곤해했던 거구나. 그리고 서연이는 저를 위해서 번역 일을 3개씩 맡아서 하고 있어요. 밤새워 가면서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아까 보신 그 남자는 채권자 측 변호사예요. 상환 일정을 조율하는 거였어요. 모든 게 뒤바뀌었어요. 제가 오해했던 모든 것들이요. 서연이가 집안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저희를 위해서 밤새워 일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모든 사실을 알고 나니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제가 혐오했던 며느리의 피곤한 얼굴, 어수선한 집, 그 모든 게 사실은 아들을 위한 희생의 흔적이었던 거예요. 서연이가 노트북 앞에서 지친 모습으로 앉아있던 것도, 집안일을 제대로 못했던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저는 그걸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서연아, 저는 며느리를 봤어요. 서연이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시아버지한테 오해받으면서도 참고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제가 정말 잘못했구나.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찢어진 양복을 집어들었어요. 한쪽 소매가 길게 찢어져서 안감까지 보였어요. 제 마음도 그 양복처럼 찢어진 기분이었죠. 아버지, 죄송해요. 민준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사과해야 할 사람은 저였어요. 아니다, 미안해야 할 사람은 나야. 저는 아무 말 없이 찢어진 양복을 품에 안고 집을 나왔어요. 뒤에서 민준이와 서연이가 뭔가 말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들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죠. 양복점으로 돌아와서 저는 작업대 위에 찢어진 양복을 펼쳐놓았어요. 길게 찢어진 소매를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 양복보다 더 아픈 건 제 마음이었죠. 내가 뭘 한 거야?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며느리에게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생각하니 견딜 수 없었어요. 밤이 깊어갔지만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대신 바늘과 실을 꺼내서 찢어진 양복을 수선하기 시작했죠. 한 땀 한 땀 정성껏 꿰매면서 제 마음도 함께 정리하려고 했어요. 서연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바늘질을 하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시아버지한테 오해받으면서도 남편을 위해서 밤새워 일했을 서연이의 마음을 생각하니 눈물이 났어요. 새벽까지 작업을 계속했어요. 찢어진 부분을 완전히 복구하는 건 어려웠지만 최대한 티가 나지 않게 수선했죠. 바느질하는 동안 제 눈에서도 눈물이 계속 떨어졌어요. 내가 평생을 잘못 살아왔구나. 저는 그때까지 옷이 사람을 만든다고 믿어왔어요. 좋은 옷을 입으면 좋은 사람이 되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옷이 아니었어요. 시상식 날이 왔어요. 저는 밤새워 수선한 양복을 아들에게 전해줬죠. 다행히 수선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민준이가 양복을 받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마워할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사과해야 할 일만 잔뜩 있었죠. 서연아, 저는 며느리를 불렀어요. 서연이는 조심스럽게 저를 봤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저는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오해했는지,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알았거든요. 괜찮아요, 아버님. 서연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괜찮을 리가 없죠. 저는 정말 많은 걸 잘못했어요. 시상식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객석에 앉았어요. 서연이도 제 옆에 앉았죠. 무대 위로
민준이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찼어요. 올해의 청년 변호사상 수상자 박민준 변호사님 박수 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자랑스러우면서도 복잡한 마음이었죠. 제가 만든 양복을 입고 상을 받는 아들의 모습은 멋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대단한 건 아들이 아니라 옆에 앉은 서연이었어요. 민준이가 수상 소감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저 혼자의 힘이 아닙니다. 민준이의 목소리가 장내에 퍼졌어요. 특히 제 아내에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저를 포기하지 않고 함께해준 아내 덕분에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어요. 저는 서연이를 봤어요. 서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에게 최고의 날개는 이 멋진 양복이 아니라 제 곁을 지켜준 아내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정말 중요한 건 옷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걸요. 곁을 지켜주는 사람, 함께 견뎌내는 사람이 진짜 날개라는 걸 말이에요. 카메라가 객석에 서연이를 비췄어요. 서연이는 눈물을 훔치며 박수를 치고 있었죠. 저는 그런 며느리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줬어요. 서연아, 아가, 저는 나지막이 말했어요. 내가 평생을 잘못 살았다. 네가 내 진짜 딸이야. 서연이가 저를 봤어요.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그 순간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평생을 옷이 사람을 만든다고 믿어왔습니다. 좋은 옷을 입으면 성공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야 알겠어요. 사람을 정말로 만드는 건 옷이 아니에요.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에요. 어려울 때 포기하지 않고 함께해주는 사람. 밤새워 일하면서도 불평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날개인 거예요. 저는 서연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동안 오해해서 정말 미안했어요. 이제부터는 제대로 된 시아버지가 되겠다고, 진짜 딸처럼 아껴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무대 위에 민준이가 상을 들고 있었어요. 제가 만든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정말로 아들을 빛나게 해준 건 옷이 아니라 바로 옆에 앉은 서연이었어요. 그날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얻었습니다. 진짜 날개는 옷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요.